건 1956년입니다. 그러니까 63년이 됐습니다. 벌써 60년 사이에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한번 겨울도 크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두 번쯤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80년대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가 이제 한번 겨울이었는데 우리나라 80년대는 사실 IT가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여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게 겨울이었는데 저희는 사실 모르고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투자는 안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30년 동안에 조용하게 엄청난 사실은 조용한 혁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그래서 1세대, 2세대로 구분을 했는데 1세대 30년 동안 아주 초기 30년하고 최근 30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고요. 그 변화는 뭐냐면은 그 머신러닝이라는 건데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사람이 우리가 아는 지식을 컴퓨터한테 집어넣어 주려고 했습니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산업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랬는데 이거에 한계가 있죠. 우리가 아는 만큼만 똑똑한 기계를 만들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잘 하지만 왜 잘하는지도 스스로 모릅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었는데 그럼 최근에 머신러닝 방법은 그게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서 스스로 성능이 향상되는 시스템이에요. 알파고가 아주 명확한 예인데 알파고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바둑 프로그램을 사람이 짰으면은 여전히 이세돌을 못 이겼을 거예요. 근데 그 알파고는 바둑 프로그램을 자기가 스스로 짠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혁신적이고 실제로 알려진 거를 보면 실제로는 한 2000년 정도를 경계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읽어낸 얘들이 이게 딥블루라는 게 체스 기계입니다. 알파고와 다른 체스 버전인데 인공지능이 사실은 40년 이상을 연구했어요. 체스를 97년에 와서야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을 이깁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머신러닝을 별로 안 썼어요. 사실 안 썼다고 봐도 되고 2000년 넘으면서 머신러닝이 연구된 건 80년대부터긴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대학원 갈 때부터 그때는 하는 사람이 정말로 별로 없었을 때인데 공교롭게도 저는 하여간 초기부터 그걸 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이제 적용되는 거는 이런 데서 자율주행 대회가 2005년에 열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마 이건 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시리, 왓슨, 구글 자동차 우연하게도 2011년에 이 세 가지가 어마어마한 일이 지나놓고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 AI가 쓰이는 게 저희가 2016년에 알파고를 통해서 알았지만 그전 2011년에 벌써 저런 일이 일어났죠. 시리는 잘 아시죠?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깔려있는 기술이 이제 딥러닝인데 최근에 그러니까 머신러닝 중에 아주 복잡한 신경망 구조를 가진 머신러닝 모델을 딥러닝이라고 부르고 딥하다는 것은 층이 많은 신경망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 얼굴을 층이 많은 여러 개의 층을 쌓은 신경망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뭔가를 판단을 합니다. 사실 알파고가 쓴 게 이 기술을 거의 그대로 쓴 거예요. 영상 인식하듯이 사람을 얼굴을 분석하듯이 바둑판을 영상처럼 보고 모든 바둑의 다양한 패턴들을 분석해서 마지막에 어떤 수를 주는 게 상대방을 제압할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최근 딥러닝 예를 몇 가지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시면 학습의 개념을 아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인형 모양이긴 하지만 그냥 넘어지죠? 시행착오입니다. 학습은 뭔가 해보고 잘하면은 더 잘하는 쪽으로 가고 못하면은 그거는 피하고 그래서 걸음을 막 아무렇게나 걸어보는데 결국 멀리 가면은 멀리 가는 행동을 계속 학습하는 거죠. 이게 반복을 계속하면 더 멀리 가는 행동이 진화되고 그래도 넘어지는데 2000번을 반복했더니 더 멀리 가게 되는 그래서 시행착오입니다. 학습은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면 개하고 고양이 사진을 구별하는 거를 보면 개 사진을 넣고 개라고 알려줬는데 잘 구별을 못하면 그거를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하고 개의 차이를 계속 이것저것 분석을 해서
구별이 잘 되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NVIDIA has developed the 여기 두 개를 그냥 같이 좀 보겠습니다. for generating unique and realistic looking faces using GAN, that i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여기 지금 밑에 보이는 게 최근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셀레브리티들 사진을 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페이크 사진을 만들어내죠. 이게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얼굴 사진을 가지고 변형을 막 만들어내죠. 사실은 이게 알파고가 바둑수를 배우는 걸 그림으로 만들었다고 비슷하게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어떤 바둑에 좋은 수가 있다면 그거의 변형을 이렇게 막 만들어내서 그 중에 좋은 것만 계속 취하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 성능이 향상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예술 사진에 해당하는데 사람보다 연예인보다 더 이쁜 연예인 사진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구별할 수도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아마 나중에 토론할 때도 이슈가 있을 부분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술 영역에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반 고흐 그림을 가지고 기계가 학습을 하면 고흐의 화풍을 학습하고 요거는 다른 이제 화가인데 비디오를 주면 그 화풍으로 비디오를 바꿔주죠. 이걸 스타일 트랜스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프로그래밍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심지어는 예술가들의 화풍까지 기계가 약간 흉내내는 그러니까 이게 다 데이터에 기반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주거나 아니면 사실은 앞으로는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꽤 있고요. 요거는 저희 연구실에서 한 건데 보시면은 뽀로로 만화 영화를 기계가 학습하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영상도 있고 언어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개념 신경망이라고 불렀는데 뽀로로 만화 영화에 들어있는 개념들을 기계가 학습하고 이런 개념들의 망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그 지식이 머릿속에서 발달돼 가는 과정 인지적인 발달 과정을 흉내낸 학습 방법이라고 보셔도 되고 그래서 지식이 축적되는 거를 여기 성장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아마 우리 머릿속에 어떤 개념들이 모인 지식 구조가 어쩌면 이렇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 세상의 모든 만화 영화 비디오를 가지고 공부하면 로봇을 제가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그냥 비디오 보게 하면 로봇의 지식이 습득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 생각이었고요. 물론 아주 초보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우리나라에서 특히 알파고 이후에 엄청나게 AI가 화두가 됐는데 그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립스라는 학회인데 이게 2015년 데이터인데 지난 한 10년 사이에 참가자 수가 익스포넨셜로 늘어납니다. 보통 한 800명 요 정도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학회인데 뭐 800명, 1000명 그러다가 3,700명, 그 다음에 6,000명, 8,000명, 8,000명에서 등록을 마감해가지고 8,000명 했고요. 원래는 처음으로 15,000명을 시도합니다. 작년에 등록을 다 받았으면 23,000명인가였대요. 근데 8,000명으로 잘라서 1분 만에 등록이 마감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등록을 못해서 학회를 못 가는 일이 생겼어요. 자, 요 부분인데 우리 책의 지금 사실 주제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상당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알파고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예예요, 알파고가. 왜냐하면 강화학습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작은 문제 가지고만 주로 하다가 성공을 별로 하지 못했는데 사실 그 바둑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건데 그래서 정말로 훌륭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반쪽짜리 AI예요. 알파고의 바둑판을 누가 보죠? 사람이 봐줍니다. 바둑을 누가 두죠? 사람이 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AI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디지털이고 가상이고 좌표 공간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가상의 세계에서만. 근데 지금 점점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이 AI가 그러니까 닫힌 세계에서 닫힌 세계는 컴퓨팅 파워가 워낙 좋아져서 사실은 바둑이든 아까 보신 애니메이션이든 모든 가능한 건물을 막 뒤지면은 이제 사람이 사실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건 명확히 닫힌 세계예요. 열린 세계로 나오면 이제 그게 AI가 진짜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기계가 지각 행동하고 세상하고 인터랙션하면서 뭔가 세상을 배워나가는 이런 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파고가 물론 지금 로봇을 만들어서 바둑만 뜨는 로봇 암을 만들 수는 있는데 바둑돌을 딱 놓다가 옆에 돌을 딱 건드렸다고 쳐보죠. 그러면 알파고 알고리즘은 그냥 무너집니다. 지금 알고리즘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 세계에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다뤄야 되고, 그래서 진짜 세계는 인지 능력을 갖는, 그리고 세상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AI는 이 환경, 세상을 무시했었어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마인드만 생각했는데 바디나 월드를 무시했었습니다. 자연 세계를. 근데 이제 보시면은 스마트 스피커 이런 것도 이제 약간 스피커 형태로 여기 놓고 하긴 하는데 약간 세상으로 나오고 있죠. AI가 지금 조금 세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물론 인공지능 자체에서 학습 알고리즘, 딥러닝을 능가하는 새로운 더 자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돼야 되고, 좀 더 뇌와 인지과학을 흉내낸 아니면 적어도 그걸 모사하는 알고리즘들이 개발돼야 되고, 예를 들면 기계가 스스로 실험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 교탁이 이게 지금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사람이 지금은 다 레이블 달아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이 교탁은 안 움직이는 거, 무거운 거 다 사람이 레이블을 달아줘야 돼요. 근데 기계가 바디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움직여 보면 됩니다. 무겁네. 바로 알 수 있어요. 아무 티처가 도움 없이도 기계가 스스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더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완전 자율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여기 잠깐 한번 보시면 소리를 조금 혹시 크게 될까요? 이게 버클리 대학에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기계가 로봇을 조립하는데 시행착오를 해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로봇, 그러니까 뭔가 레고를 조립해가지고 뭔가 해보듯이 실험을 하면서 스스로 뭔가를 배웁니다.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잘 안 되고, 그러면 잘 되는 방법으로 다음에 다른 일을 할 때도 이거를 수행하겠죠. 그래서 좀 더 현실 세계, 실세계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지식을 쌓아가거나 배워나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연구 차원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실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지능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지능이 이제 시작되긴 한 건데, 또 다른 거를 보면 여기 TV 드라마를 보면서 로봇이 예를 들면 TV 드라마를 보고 내용을 이해해서 스토리를 이해한 다음에 이런 질문이 주어지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이건 저희가 국가과제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과제인데 비디오 튜링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AI가 튜링 테스트 개념, 튜링이 사실 제안한 1950년에 제안한, 튜링은 컴퓨터의 아버지죠. 그래서 사실 AI의 아이디어도 이미 그때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똑똑한 기계를 만들었을 때 똑똑하다는 거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게 튜링이 제안한 아이디어예요. 하나는 사람하고 대결해보는 겁니다. 사람을 흉내낼 수 있으면 똑똑하다고 평가하는 거고, 예를 들면 스토리 이해 같은 경우 사람하고 비교해보는 게 한 가지 매저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뽀로로 만화 영화를 로봇이 학습한 다음 사람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저희가 로봇컵 대회에서 이거를 시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세 많이 드신 노인이 혼자 사시는데 집에서 외로우실 때 저녁 TV 드라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은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현실 세계로 가는 예로
예를 들면 구글 글래스를 쓰고 구글 글래스가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지금은 좀 들어갔는데 제가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을 모든 거를 녹음하고 녹화하고 다 기록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머신러닝으로 무감독 학습으로 다 학습을 해서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그러면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뭔가 추천을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할 수 있죠. 스마트폰이 좋은데 주머니 속에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글래스 형태로 밖에 나오게 되면 내가 보는 모든 세상을 사람이 보는 세상을 로깅하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뭔가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하고 있는 연구고요. 뭐 좀 더 로봇 관련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나오는 많은 기계들이 점점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달거나 연결돼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면 되니까 이 공간도 많은 센서가 나중에 달려서 온갖 거를 모니터링하거나 예측하거나 도와주거나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많은 기계들은 지가 행동하고 인지하는 기계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람이 다가가야 뭘 하지만 기계가 먼저 알아보는 이런 방향으로 바뀔 수 있고 어마어마한 새로운 중간에 다양한 새로운 기기나 서비스나 이런 프로덕트들이 생겨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AI는 디지털 갇힌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로 일어났었는데 지금 물리 세계하고 연결이 되죠. 자동차가 그렇고 로봇이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IoT,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두 개가 이제 결합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하던 일들이 다 인터넷 비즈니스나 디지털로 연결되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많은 거를 중간 역할을 다 해줘야 됩니다. 분석하고 예측하고 생각하고 이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보시면은 요즘 냉장고나 세탁기나 사실은 세탁기가 조만간 아마 카메라를 달고 나올 겁니다.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탁물을 넣을 때 뭐를 넣는지 벌써 알아보고 그러면 훨씬 더 포를 망가뜨리지 않고 효율적이고 전기도 적게 쓰게 하는 이런 것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고요. 이게 가정뿐만 아니고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오피스에서 보면은 최근에 AI 인터뷰하는 채용 전문으로 하는 AI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면대면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로 하면 그 사람 하는 태도까지 보면서 말이나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분석하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로봇 어드바이저 그래서 사실은 금융은 일찍 이미 시작됐습니다. 사람 대신 그러니까 그 자산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 에이전트 이것도 일종의 로봇이죠. 어드바이저리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자연과학 분야, 생명과학 이런 데서 오래전부터 이미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거나 할 때 머신러닝 기술들이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사실은 자연과학에서는 쓰여왔었습니다. 학교에서 심지어는 선생님 역할을 보조하는 이런 AI 사실은 요즘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공부를 하면 거기 모든 게 기록되는데 선생님도 못 보는 거를 사실 AI는 볼 수도 있죠. 데이터 얘가 지금 얼마나 그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를 사실은 다 하기 때문에 아주 퍼스널라이즈드 된 커스터마이즈 된 이런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헬스케어 이런 데서 다 일어나고 있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공장이 사실은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럽니다. 디지털화되는 아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긴 한데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은 공장에서 사고를 예방한다든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사람이 계속 안 봐도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마 산업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지금 물류창고 같은 데서 일어납니다. 요즘 보면 다 저녁에 주문하고 아침에 받아보죠. 물건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객들이 물건 가가지고 쇼핑해서 내 가방에 넣어서 내가 패키징 해가지고 내가 가져왔는데 지금은 다 주문만 하니까 누군가 해줘야 돼요. 그거 해주는 사람 인력이 많이 모자라고 점점 로봇화되고 자동화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잠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카페도 등장하죠. 심지어는 요리도 해주는 것도 등장하고, 월마트가 이미 로봇을 도입해서 보시면은 물건 재고 정리를 그냥 기계가 쫙 스캐너가 되어요. 저런 거는 사람이 다니면서 뭐 하나씩 적고 이런 일이 이제 그냥 없어도 되는. 그 다음에 무인샵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호텔에서 내가 타월 갖다 주세요 그러면 방에서 로봇이 갖다 주는 이런 서비스고, 이거는 아마존이 하는 아마존 고라는 무인샵 서비스인데 국내에서는 이마트가 지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그냥 내 가방에 물건 막 집어넣어가지고 도둑질 하듯이 나와도 알아서 다 계산된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머신러닝, 뭐 컴퓨터 비전 이런 AI 기술을 써가지고 샵에서 물건을 저절로 계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통이나 자율주행 등등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딥러닝이 지금 사실은 많이 발전을 시켰고, 그동안 사실은 또 다른 예가 기계번역 같은 경우 아주 좋은 예가 기계번역인데, 기계번역이 한 60년대 70년대 AI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연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구글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때는 막 영어에서 언어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문법의 그래마 이런 거를 컴퓨터한테 넣어가지고 언어를 분석하고 번역하려고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고요. 지금 구글에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번역 데이터가 있죠.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면은 영어로도 만들지만 한글로도 만들고, 위키피디아를 가보시면 각 나라마다 위키피디아 같은 내용이 다 있어요. 이런 게 다 데이터여서 그거를 써가지고 그냥 학습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아주 무식하게 그거를 번역을 해냅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성공적이에요. 지금 언어학자분들이 사실 약간은 당황하고 계신 상태인데, 왜냐하면 문법 분석을 안 하는데 번역은 잘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고, 그래서 무지하게 훌륭한데 지금 잘하는 건 보면 목표를 주어지면 기계가 알고리즘이나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까지 합니다. 딥러닝이 워낙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일종의 알고리즘을 기계가 스스로 트레이닝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실세계로 나오면 환경하고 인터랙션 해야 되고, 그러면은 목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AI가 다시 적응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냐, 그게 이제 정말로 열린 세계, 실세계, 또 하나의 또 다른 지능이 되는 새로운 AI가 될 것 같고, 응용이나 이런 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제조업 분야의 모든 산업에 AI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